오늘은 최근에 MBC를 날리면 책을 내신 박성재 전 MBC 사장을 모셨습니다. 이 방송기자 출신의 이 방송사 사장님을 신문제가 인터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예.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자 인터뷰이기도 한데 네. 책 잘 나가죠? 네, 어젠가 3쇄 주문 네.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훌륭한 성적표네요. 네. 뭐 광고도 좀 하십니까? 광고를 출판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좀 들여가지고 네.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들이 네. 약간 광고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짐작은 갑니다만 예.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는데 뭐 막 돈을 주고 광고를 한다고 해도 네. 평소와 다르게 뭐 약간 뭐 부담스럽다는 등 그런 반응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좀 두고 보다가 네. 진짜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제가 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게요. 예. 눈치를 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책 제목이 MBC를 날리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그 날리면 발언을 아주 절묘하게 패러디했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말 그대로 MBC를 날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날린다는 말이 이제 뭐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사형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편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없는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이란 말은 MBC는 수신료를 안 받으니까 그냥 지배 구조만 놓고 봤을 때 공영방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즉 개별 오너가 없고 네. 국민의 공기업처럼 국민이 소유주인 그런 방송인데 그거를 이제 오너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네. 그러면은 민영 방송인 SBS나 혹은 종편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그 자체가 의미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론계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잖아요. 아무래도 뭐 오너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조직 체계가 바뀌고 위계가 바뀌면 지금 MBC에서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게요. 굳이 용어 선택을 한다면 민영화보다 사형화가 더 적절하지 저는 사형화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MBC 같은 큰 회사를 인수하려면 사실상 재벌밖에는 인수할 주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MBC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건물이나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재산이지만 지적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즈니라는 회사를 누가 인수한다고 친다고 하면 디즈니가 건물이나 뭐 땅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MBC도 60년 역사에 대한민국 방송계를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자산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제 책에 쓰셨어요. 공영방송 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 바른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배짱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이 권력 앞에서 쫄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역시 현 KBS, MBC 사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KBS는 이미 지금 사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후보자인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KBS 사장이 되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권력이 내정한 사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을 시켜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뭐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평가는 차치하고 그분이 이제 이 KBS 사장에 내정되는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대통령이 누구를 내정했대더라. 한 두세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대로 진행이 돼 왔고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지거나 사퇴하고 혼자 남아서 지금 단독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가지고 된 거거든요. 여권 이사들의 그 투표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그분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대로 된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역할을 리드할 수 있을까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많이. 네. 방송기자 출신 방송사 사장을 지낸 분으로서 네. 방송 경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정현주 사장,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김중배 사장님도 그러네요. DJ 때, 네. 예, 그때만 해도 신문 출신 아무리 뭐 훌륭한 언론인들 하더라도 신문 출신이 사장이 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KBS, MBC 거의 독점 시대였습니다. 지상파 독점 시대. 네. 종편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네. 인터넷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장이 경영자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잘 이렇게 저널리즘을 잘 지켜주면 네. 그래서 뭐 정현주 사장도 그렇고 김중배 사장님 때도 그렇고 MBC, KBS가 특히 그분들은 이제 한겨레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들이시고 그랬죠. 하니까 네.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널리즘 부분은 떠나고 이 방송 콘텐츠 산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네. OTT도 있고 네. 또 종편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가 하면 그 안영준 MBC 사장도 그 사장이 될 당시 최종 면접에서 외풍에 흔들림 없이 뭐 맨 네. 앞에 서 있겠다. 네. 뭐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배짱하고 통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제 후임 사장인 안영준 사장에 대해서는 전 진심을 뭐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네. 문제는 안 사장이 날아간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안 사장도 MBC의 언론인이고 뭐 제가 연임이 되든 안 사장이 그 뒤를 이어받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MBC 언론인들이 가야 할 길을 사장이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하고 그게 안 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되도록 하려면은 방문진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예. 다행히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 네. 자리를 지켰습니다만 아직도 변수가 있나요? 변수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로 내일 모레인가 뭐 10월 20일경에 그 방통위가 그 지난번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 판결이 20일쯤 나온다고 하고요. 다른 이사 한 분도 거기에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법원에서 1심 때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사장과 이사가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거기서 만약에 자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그 감사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책에 보면은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뭐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널리즘의 원칙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밝히신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저널리즘 원칙은 이것이다라고 네. 할 만한 게 뭐가 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후배들 그 사장할 때 보도국장할 때부터 많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언론이다 뭐 그러면은 뭐 균형, 객관, 공정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누가 어느 언론사가 우리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이나 균형이나 중립이라는 가치에 숨어서 진실을 포기하거나 검증을 포기하는 언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도쿄 전력의 자료를 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고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지표인 양 그것을 받아서 보도하면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검증해야죠. 네. 근데 우리 언론인들이 일본까지 가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라고 분명히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즉 처음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보도하고 받아서 보도하고 발표를 보도하고 발언을 보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팩트고 그 다음에는 그 정치인의 말이 사실인지 그 주장이 검찰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어차피 검찰의 입장도 법원 가면 다 원오브 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검증하는 노력은 아무나 못한다. 기자라는 타이틀 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훈련받고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기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영방송 시스템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공영방송 물론 다른 공영방송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양대 공영방송 KBS, MBC 중에서 이미 그 지배 구조가 바뀐 KBS는 그렇다 치고 네. MBC가 그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 MBC 기자들이 나름 훈련이 돼 있습니다. 하도 네. 많이 겪어봐가지고 네. 뭐 예전부터 이명박 후보 때 BBK 검증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다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BBK 문제도. 네. 또 황우석 노무현 대통령 때 황우석 박사에 관련된 그 사기극도 취재를 했었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 있어요. 이런 것들 조직 문화에 있어서 검찰의 말도 그대로 들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조국 사태 보도를 조금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마련됐고요. 예. 그런가 하면 뭐 MBC도 흑역사가 있었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낙하산 사장들이 인사를 주도하면서 얼마나 정말 엉터리 같은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업무더난 출연하셨을 때 네. 공영방송에 5적을 꼽아달라고 했더니 네. 김장겸 전 MBC 사장 그 당시 꼽혔어요. 예.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죠. 네. 근데 며칠 전에 대법원이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김장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장겸, 왜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공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의 공적이라기보다는 MBC에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 판단으로 지금 확정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양반이 그 유죄를 받은 거는 주로 노조를 탄압했다는 건데 사실은 저널리즘, 보도, 이 양반이 보도국장, 세월호 때 보도국장이었고 그 다음에 보도본부장을 거쳐서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도국장, 그 전에 또 정치부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네. 그러니까 최요직의 코스를,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 측면만 보면 아주 커리어 패스가 그렇죠.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때 그분이 승승장구하는 거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MBC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했습니다. 네. 즉 MBC 뉴스 혹은 MBC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직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해임되고 복직을 했는데 항상 KBS와 함께 신뢰도 1, 2위를 다투던 MBC가 한 7, 8년 만에 신뢰도가 한 10위권. 네. 방송사 중에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김장겸 씨가 임명했던 간부들이 이끌던 MBC 뉴스들이 한마디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뭐 세월호 보도에서도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하고 마치 뭐 때를 쓰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뉴스에서 심지어 촛불 시위가 벌어질 때도 MBC 뉴스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시비를 막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상식과 어떤 이런 게 뒤떨어지는 그리고 가진 자의 편에 서고 정권의 편에 서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걸 시청자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MBC 뉴스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당시 김장겸 사장이 보도에 간섭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MBC를 알리면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MBC 사장은 보도에 간섭하지 않지만 책임은 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또 간섭은 못하게 해요. 네. 제가 그 국장 때는 그래도 그날 뉴스가 어떻게 나가는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모니터. 근데 사장은 그 아이디를 안 줍니다. 네. 사장은 자기 아이디로 접속하면 보도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날 뉴스가 뭐가 나가는지 절대 말을 안 해줍니다, 저한테. 네. 그 보도, 혹시 중요한 게 있으면 보도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오늘 우리 뉴스는 뭐 이 뉴스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도본부장이 그때서야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말해주면 아, 그럽니까? 그러고 저는 그냥 말합니다. 그냥 평가를 못 합니다, 제가. 그런데 잘못되면 제가 욕먹죠. 네. 왜냐면 MBC의 대표라는 거는 MBC 저널리즘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MBC 언론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또 사장이 져야죠. 근데 만에 하나 네. MBC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사장도 바뀐다면 그러면 그런 원칙이 무너질 거로 보십니까? 네, 무너질 거로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욕을 먹어도 사장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겁니다. 네. 예,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김자철 사장도 그랬고, 예. 안강원 사장 그리고 자기 보도가 잘 되고 있다,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그 김장겸 사장 보도본부장 때 박문진 이사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MBC 뉴스 좋다. 촛불 때 그렇게 MBC 뉴스가 욕을 먹었는데 네. 자기가 볼 땐 되게 중립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예. 라고 본다고 했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보는 건 완전 딴판이죠. 네. 아,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이 현 KBS MBC 사장한테는 반면 교사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박민 후보자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같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 사장 그 재임 중에 공영방송 사장은 저널리즘으로 평가받는다. 네. 이런 신념을 이제 네. 지키셨고, 그런 신념을 지키는 데는 앞서 해직 5년 반이셨나요? 네, 네, 네. 5년 반 동안 해직 기자 시절 네. 뭐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해직 기자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시절 직업을 잃고서 무엇을 네. 얻으셨습니까?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직업을 잃었죠. 뉴스를 만드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는 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자막으로 뽑기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뉴스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다른 사업도 좀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SNS와 인터넷 활동을 제가 좀 열심히 하면서 소위 집단 지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때 제가 해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세월호 참사고 두 번째가 촛불입니다. 그 촛불과 탄핵.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첫 번째 사태는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불리게 된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세월호 사태 아닙니까? 뭐 전원구조 오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유족들한테 막 슬픔에 빠진 유족들한테 가서 마이크 들이대고 또 뭐 무슨 유병원 네, 이것만 그렇죠. 막 취재해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고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기자들 사태 상황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기레기란 말이 유행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구나. 네. 밖에서 봤죠. 안에 있었으면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촛불을 거치면서 JTBC 같은 언론사가 부상하죠. 네. 예. 근데 세월호 때 잘했기 때문에 부상한 겁니다. 손석희 사장이 얼마 전에 그 퇴임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죠. 네. 뉴스의 진심이란 말을 했어요. 제가 책에도 그런 말 썼거든요. 진심이 있는 뉴스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세월호와 촛불을 거치면서 JTBC 같은 언론사는 부상하고 MBC 같은 언론사는 몰락했죠.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돌아가면 뉴스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MBC 사장 코스웍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뉴스의 진심일 때 진실을 보도하게 된다. 네.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예.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총사령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의 시나리오가 뭐라고 보시는지 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표가 공영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무력화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력화라는 말을 좀 바꾸면 망쳐놓기, 네. 해체, 네. 힘 빼기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는 망쳐놓는단 말은 지금 KBS, MBC가 신뢰도 1위, 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그랬고 다시 되찾았죠, MBC는. 예. 그리고 KBS는 쭉 그래도 신뢰도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망쳐놓기 위해서는 뻔하죠. 저널리즘부터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민 그 후보자가 첫 번째 공약이 그간의 편파 방송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 다음에 뭐 시사 방송을 중단하고 외부 출연진을 다 빼고 뭐 이런 걸 공약으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거란 말이죠.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마비되는 거죠. 저널리즘이 저는 마비된 거라고 봅니다. KBS의 경우에는. 네.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뉴스,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뉴스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1TV는 그렇게 힘을 빼서 수신료도 확 줄였으니까 네. 수신료 수입이 지금 팍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신료가 줄인 상태에서 1TV는 무력화시키고 2TV는 쪼개서 민영화로 사용화를 시키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KBS가 앞으로 보수 정권이 하는 거에 전혀 간섭을 못하게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MBC도 같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시간이 늦게 진행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종편이 생겨나면서 소위 신방 복합체, 이제 그 언론 지형, 특히 공영방송 방송 쪽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에 이제 그 KBS2가 민영화되고 알 수 없지만 MBC에까지 그 이 마수가 뻗친다 그러면 그냥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90도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나 TV 뉴스 안 봐. 지상파 안 보는데 뭐 누가 요새 TV로 뉴스 봐? 다 인터넷하고 유튜브로 뉴스 보지. 이런 얘기 많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포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제 방 TV나 신문보다 선배님도 신문 잘 안 보시죠? 신문 출신이시죠 지금. 특정 신문을 지금 그런데 구독합니다만. 근데 인터넷으로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인터넷 언론, 인터넷만 하는 언론은 없고 모든 레거시 언론들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같이 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 뉴스 의존도는 그렇죠. 여전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상파 TV 뉴스나 신문을 안 보고 유튜브랑 인터넷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도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TV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네이버나 다음은 사업자잖아요. 기업이고. 특히 그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포털이 하는 뉴스 서비스는 그 사업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만은 일면에 미끼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뉴스를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엮여버리는 바람에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하고 지금 놓지도 못하고 네이버 다음에서 뉴스 하기 싫다는 그 내부 분위기도 꽤 있어요. 맨날 욕만 먹으니까. 근데 네이버 다음은 굉장히 쉽게 정권이 요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서 기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퇴출이 되면 그 언론사는 사실 허가나 등록이 폐지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도 다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국내 구글 코리아가 국내 이 유튜브는 관리한단 말입니다. 거기를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면 말을 듣게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말 안 듣는 유튜브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타파 같은 거겠죠. 거기는 유튜브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아주 이동관 씨의 큰 그림이겠군요. 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주도하겠지만 책에 보니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MBC 입사 동기던데. 네, 동기입니다. 오빠라고 부른다고요? 사석에선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 유인천 문체부 장관의 역할도 좀 있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동관 씨가 아마 거의 뭐 80% 90% 이상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뭐 굉장히 할 일이 많겠죠. 유인천 장관도 있을 때 블랙리스트 그랬었죠.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한예종, 황지우 총장도 날아가고 그때 뭐. 그랬죠. 예, 근데 뭐 사실 유인천 장관은 별로 처벌 안 받고 지나갔거든요. 그랬죠. 예,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게 이동관도 그렇고 그러네요. 유인천 장관도 그렇고 둘 다 기소를 안 당했어요. 그게 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네.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추사하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잖아요. 그랬죠. 네. 한동훈 3차장이 네. 이 또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다 조사했고,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유인촌이나 이동관 씨가 어떻게 기소를 안 당하고 살아남았는지 의문이고, 뭐 설마 이런 집권을 내다보고 글쎄요. 혹자는 그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게 그 직권남용 같은 혐의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었다. 뭐 네. 7년인가 뭐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렇게 정말 원대한 네. 계획이 있었는지 네. 예,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 같진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손석희 전 JTBC 앵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는 지금 폭풍전야다. 네. 제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 하려 했을 것이다. 네. MBC의 내일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남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장이 바뀌면 사장을 바꾸는 거는 내부 사람들이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방통위가 이사진을 해임하고 그 해임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장을 바꾸면 그것까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주요 국장들을 갈아쳐 버리는 순간 이제 콘텐츠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막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내부에서 위로부터의 어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뭐 예능이나 드라마에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저널리스트를 하면은 부당한 짓을 거부하고 싸우고 내부에서 저항하고 그것을 알리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네. 뭐 징계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저처럼 해고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하지만 인생 길게 봐. 네. 나 잘렸다가 사장 됐잖아. 예, 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해고다란 얘기가 아니라 네. 아픔을 겪으면 네. 또 보는 눈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한 6, 7년 사이에 제가 복직한 이후에 입사한 젊은 후배들은 그런 아픔을 못 겪어봤잖아요. 네. MBC가 잘 풀려서 돌아와서 시청자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쯤 입사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자부심이 높을 텐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를 겪지 않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 친구들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임하시면서 말하자면 그런 노력 끝에 MBC 구성원들에게 특히 저널리즘 종사자들한테 어떤 DNA가 생겼다면은 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겼어요. 네. 우리 후배들 전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 쫄지 말자. 이런 DNA가 즉 이게 뭐 멋있게 말하면 저항 정신인데 네. 그냥 비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다 비판했거든요. 그랬죠. 그죠? 네. 정부가 뭐 두드려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 네. 가짜 뉴스 어떻게 해보자고 언론중재법 같은 거 나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접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를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네. 환경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언론인이 진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이죠. 네. 네. 어떤 이슈든 간에 그게. 예. 그러니까 뭐 꼭 무조건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하는 말을 권력자의 발언과 행동을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또 무조건 욕할 수는 없죠. 말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자꾸 우리는 그냥 받아쓰고 뭐
검찰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네. 뭐 좀 쫄리면 50대 50으로 받아 쓰고 네. 이쪽 주장 저쪽 주장 그러면 다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사에서. 댓글창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허위 발언을 전하는 따옴표 보도도 객관 보도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런 예. 얘기로 말씀드린 건데. 요건 이 박 사장님에 대한 찬사인데 해직이 더 큰 기자를 만들었군요. 기사를 보는 눈. 네. 이렇게 댓글이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언시국 회원인 오태규 좋은 기사 연구 모임 대표가 박 사장님 책에 대해서 이제 서평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도국장 때 추락한 시청률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사장 때는 3년 연속자를 기록했다는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기자로서도 경영자로서도 손색이 없다. 저도 숭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연임이 안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시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156명인가 그 시민평가단이 도입돼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한 20분 정도 PT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게 했어요. 네. 거기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PT를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그 질의응답이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떨어졌는데 그게 진영 대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약간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가 마치 진보나 아니면 민주당의 편향적인 사장이었던 것처럼 공격을 막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예. 민주당 편향 이런 언급도 했고 또 한 분은 무슨 박 사장님에 대해서 무슨 사법 리스크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기가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잘못된 허위 정보나 혹은 네. 굉장히 팩트를 무시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기회를 안 줬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스포츠 게임에서도 패자가 네. 룰을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걸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좀 MBC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고 좀 공부가 돼 있는 분들로 좀 해야 된다. 너무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냥 인구, 성별, 나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100몇십 명을 해가지고 모셔온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고관여 집단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대표성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분명히 전혀 관심이 없다가 MBC 사장 뽑으라고 오라니까 가볼까 하고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시면서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네. 무슨 횡령, 배임, 탈세 이런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다 지금 저 무혐의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경영인자인 것처럼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스포일링이 되겠습니다만은 저자로서 네. MBC라님의 저자로서 독자에게 꼭 읽히고 싶은 대목 한 군데를 골라서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예. 밑줄 그어가면서 읽을 만한 대목을 하나 골라서 저는 그냥 네. 그러면 마지막 쪽에 예.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나는 시청자 수준을 믿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자, 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다. 이미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는 언론인과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언론 기사를 검증하고 전문가들이 정정 보도를 내는 세상이다. 좋은 언론인은 응원받고 기레기는 심판당한다. 포털에 매일 수백 개씩 올라오는 받아쓰기 기사는 잊혀지지만 진실을 좇는 탐사 보도는 주목받고 공유된다. TV 뉴스 시청률은 낮아졌지만 훌륭한 리포트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구에 회자된다. 바닥에서 올라간 MBC의 신뢰도 역시 구성원들의 노력을 집단 지성이 인정해준 덕분이다. 지금 MBC가 마주한 위기는 정권이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언론 탄압이다.
MBC가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면 이겨내지 못할 위기는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정말 예순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세월호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기레기 취급받던 MBC가 네. 신뢰를 회복한 것은 구성원들의 노력을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공영방송의 위기, 나아가 한국 언론의 위기를 우리 국민이 혹은 방송 종사자들이 결국 극복할 거로 보십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되고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네. 제가 뭐 쭉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KBS, MBC 공영방송 종사자들 네. 또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습니까?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우리 공영방송의 선후배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쫄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임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시민들한테는 순방치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다른 언론도 무너집니다. 네. 공영방송이 있으면 유튜브도 살고 인터넷도 지킬 수 있지만 MBC, KBS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도 못 지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요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제 책도 좀 읽어주시고. 네. 네. 이 책입니다. 네. MBC를 알리면 책이 좀 많이 팔리기를 기원합니다. 네, 잘 네.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업머나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는 방송기자, MBC 방송기자를 거쳐서 5년 반의 해직 기간을 딛고 일어서서 MBC 보도국장, 이어서 MBC 사장을 지내신 박성재 전 MBC 사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